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오전에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겠다 공식 선언했는데 기자회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대표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굉장히 견고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 서울시장 선거 절대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게 된 것인지 이 부분 아무래도 평론가님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속이 탄다 이겁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100번째 듣는 질문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얘기하는데 10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갔다가 스스로 지금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3석밖에 안 되는 정당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존재감도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런 정당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도 아마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율 조사 계속하면은 네. 한 자릿수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딛지 않고 어떻게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끌어왔던 정치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 그리고 자신이 과연 대권으로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 네. 이런 것들에 하나 더 더하자면 국민의힘에 뭔가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실적인 한계상 그리고 여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어제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정권의 심장에 직접 비수를 꽂아야 된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굉장히 좀 맹비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결자 해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을 만든 것이 안철수 전 후보가 손 들어줘가지고 됐잖아요. 내가 손 들어가지고 된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저러한 파렴치한 범죄에 몰려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동안의 서울시정은 잘 됐을까? 그것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해명성 변명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자세는 좋은 자세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거든요. 박원순 시장 저래가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과거지향적인 선거 프레임이에요.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게 성범죄당, 성범죄당 이런 데를 심판하자라는 것이 내년도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 이것이 주된 화두가 돼야 될지 네. 이것은 서울 시민들이 선택을 할 문제인데 역대 계속 선거를 보면은요, 과거지향적인 선거는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제 일요일 날 출마 선언문을 하면서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박원순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말씀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등등을 이제 강하게 내세우는 부분, 자칫 잘못하면 과거 지향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야 반응 등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방금 기자회견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일단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부터가 궁금합니다. 시큰둥해요. 신경 쓰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라고 어제 안철수 대표가 네. 기자회견한 다음에 비대위를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화상 비대위원을 하면서 네. 결론을 내린 게 그 사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응 보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시큰둥한 반응이죠.
어제는 안철수 대표가요, 상당히 열린 마음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 하겠다. 네. 어떠한 방식이라도 좋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아 그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럼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늘 또 말을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면 다음번 내년에 서울시장은 범야권 연립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뭐냐면요.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그냥 예전에 2011년도 박원순, 박영선 이 두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처럼 나는 그냥 야권 후보로 할 거야. 국민의당 입당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본인의 마음을 내비쳤다라고 보여져요. 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릅니다. 이거 참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일화 방식을 두고 또한 국민의힘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입당 후에 경선 요구하는 것은 당신네들 국민의힘 기득권 지키는 거야. 당신네들도 기득권 버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어제 미랄이 되겠다고 했잖아. 미랄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살신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 네. 라고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리하게 이러한 기싸움이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방금 뭐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얘기한 것은 정진석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이 정진석 의원이 얘기하기도 한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판이 커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뭐 겉으로는 환영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속내는 지금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게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이른바 박원순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울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네. 103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국민의당은 3석밖에 안 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3석밖에 안 되는 정당을 쳐다보면서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후보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후보들도 안철수 대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를 굳이 거기다가 국민의힘에다 넣어서 그리고 돌린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하면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판이 커지는 건 좋다. 안철수발 나비 효과 좋다. 좋은데 그게 안철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가 찍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뭔가 판을 키워주면 그 판 안에서 국민의힘도 같이 주목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네. 그럼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내부 후보급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안철수 대표가 네. 판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을 대선판 비슷하게 키워놔주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쪽의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라든가 네.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이른바 대권주자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후보들한테 뭔가의 계속적인 출마 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후보들이 출마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론을 보면서 평가하는 작업이 한동안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이 나오는 것들을 추이를 봐가면서 판을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양쪽의 줄다리기 있잖아요. 이거의 승패는 결국에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다음 주 되면 여론조사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말이나.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누구로 원하십니까? 했을 때 지금처럼 1등 나경원, 2등 오세훈, 3등 안철수 이렇게 나오면은요. 저렇게 나 정말 서울시장 후보 될래요. 저러한 모습이 정말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라고 비판받을 텐데, 갑자기 월등하게 안철수 대표가 뭐 네. 2배, 뭐 몇 배 차이로 일단은 야권 후보 중에 선호도가 제일 높게 나오면 안철수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중점 들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우리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저 정확한 예측에 우리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 전쯤에 우리 막전 맞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철수 출마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신 부분 항상 제가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지지율이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영입론이든 아니면 야권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점점 작아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새롭게 헤쳐 모여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설 자리가 별로 마땅치 않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그 당내 입지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에서 후보를 적극적으로 키우는 작업을 좀 더 앞으로는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도 같이 흔들려가면서 네. 야권이 다시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야 안철수 대표에 맞설 후보들은 누가 꼽히고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금 우상호 의원은 출마표를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후보들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는데 뭐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 추미애 장관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점점점 이렇게 활력이 돌잖아요. 판이 좀 커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민주당도 그렇게 또 맞춰서 키워줘야 네.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선거가 조용히 치러진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오히려 이익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프리미엄도 있는 데다가 또 확고한 지지층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발 아까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거에 활력이 들어갈 만한 새로운 변수들이 작용할 경우에 당내에서 어떤 후보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좋은 점은 야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앞으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변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은 역으로 생각하면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후보들이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도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는지 보면서 후보를 거기에다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도 네. 그만한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을 아마 상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전략을 만드는, 뭐 게임 이론에서 내쉬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전략들을 선택해 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민주당 쪽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여러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소환되고 있고, 소장님께서는 유시민 전 의원도 나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 나와야 된다고 했죠. 네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나옵니다. 지금 뭐 캠프도 구성이 돼 있고 본인의 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해졌어요. 지금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본인들은요, 내년 초쯤에 해가지고 나 출마합니다라고 멋있게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도 뺏기고 선수도 뺏겨버렸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제일 난감한 거는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같아요. 네.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숙고에 들어갔고, 유승민 전 대표는 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나와서 이제 경선을 해야 될 텐데 안철수라는 분과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2022년도 대선 후보군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점점 대한번 대선 후보는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네. 51% 이상 이제 유승민 의원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군요.